조금만 기다려. 어차피 엄마 재산은 다 우리 거야. 문틈 사이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뿌리 박힌 나무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눈앞에서 흔들렸고 손에 든 찻잔 속 물이 출렁이는 게 보였습니다. 찻잔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 올라왔습니다. 쿵쾅쿵쾅.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들에게 들킬까봐 입을 손으로 막고 숨을 참았습니다. 목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밤 마당 감나무 거친 나무 껍질에 이마를 대고 엉엉 울던 68살 한정옥,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편 없이 슈퍼 하나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새벽 4시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인데도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찬 바람 속에서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칼에 베인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물로 대충 씻고 다시 일했습니다. 밤 11시 형광등 불빛 아래 돋보기를 쓰고 장부를 정리할 때면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허리는 진작 꺾인 나무 가지처럼 휘었고 손가락 마디는 겨울 나뭇가지처럼 굳어서 아침마다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펴려면 아파서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내 아들, 내 딸 잘 크면 되지.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를 달래는 주문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 동네에 재개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낡은 2층 주택,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양철 지붕 및 빨랫줄까지 이 모든 게 8억이 넘는 보상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구청 공무원이 플라스틱 파일을 탁 하고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따님, 아드님 공동명의도 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지만 그 느낌을 무시하고 아들 준호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그래, 다 준호 줄 거잖아.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담담했지만 가슴 한편이 콕 하고 저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던 걸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일 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시작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개발 확정 소식이 돌자마자 며느리 선영이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눈빛이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눈동자가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뭔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마트에서 할인 상품 고를 때 그런 눈빛을 하더군요. 어머님, 이제 여기 정리하시고 우리랑 같이 강남 쪽으로 가요. 애 학교도 그렇고, 요즘 누가 이런 오래된 동네에서 살아요? 말끝이 올라가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소름 돋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이는 우리 집 마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빨래, 녹슨 철문, 금간 화분, 시멘트 벽에 피닉기. 그러더니 감나무를 한번 훑어보고는 코로 흥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좋다. 내 평생이 묻은 집이야. 그 순간 선영이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쏘아붙였습니다. 8억 중에 어머님이 뭐 얼마나 쓰시겠어요. 그냥 우리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편하죠. 언뜻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거잖아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저는 뭐라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빤히 쳐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꺼진 천장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크게 들렸습니다. 노안 때문에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이름 한정욱 옆에 적힌 아들 이름 정준호. 그 글씨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목을 조이는 밧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칠 뒤 준호네 집에서 저녁을 먹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새 아파트 특유의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은 넓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이는 저에게 냉동 만두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주고 자기들은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배달 초밥을 식탁에 펼쳤습니다. 싱싱한 생선의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거 잘 못 드시죠? 환하게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의미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격이 다르시니까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서 저는 우연히 부엌 옆 작은 방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둘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신 엄마 설득 좀 해. 이번에 보상금 안 나오면 우리 대출 이자 어떻게 갚아? 알아. 근데 엄마 고집 장난 아니야. 그럼 요양원이라도 미리 알아봐. 치매 검사도 한 번 받게 하고 정신이 흐려지면 후견인 신청해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잖아. 귀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양원, 치매, 후견인. 제가 모은 돈으로 저를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어차피 엄마 재산은 다 우리 거야. 문틈 사이로 보이는 제 아들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감나무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쳤고 마른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바보는 되지 말자. 최소한. 며칠 뒤 슈퍼 문을 열고 나오는데 우편함에 뭔가 꽂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제 이름 한정욱이 또렷한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손편지라니. 법무법인다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소송이라도 걸린 건가.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는데 종이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펼쳐본 편지에는 정갈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모님께 과외받았던 김민수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고령자 재산권 보호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동명의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김민수? 그 이름을 읽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겨울밤 보충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는 한 남학생. 그 아이의 구두 뒤축이 다 닳아서 발 뒤꿈치가 보였습니다. 교복 소매도 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학원비 부담되지? 엄마가 한 달에 10,000원만 받을게. 그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울먹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작은 친절을 그 아이는 30년이 지나도록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조금 구겨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린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 먼지 낀 옷가지들 사이에 노란 봉투가 숨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걸 꺼냈습니다. 봉투 표면이 오래되어 부드럽게 닳아 있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구겨져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모아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 조금은 모아도 되지. 새벽마다 혼자 중얼거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슈퍼 매출에서 몰래 10,000원, 20,000원씩 빼서 넣었던 돈. 죄 짓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모았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1억 9,800만 원. 숫자를 보는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통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싸울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아들과 맞서야 한다는 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게, 하지만 그날 밤 들었던 말이 또 들려왔습니다. 어차피 엄마 재산은 다 우리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3번 만에 겨우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민수 변호사님 맞으십니까? 저 한정욱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모님, 제 편지 받으셨군요. 네. 저 공동명의를 다시 제 명의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가능합니다. 당장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사흘 뒤 저는 법무법인다운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리셉션과 가죽 소파가 보였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들어가자.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문을 밀고 들어가자 은은한 커피 향이 났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한정욱 어르신이시죠? 김민수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년 만에 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키가 훤칠하게 자란 청년이 일어서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옛날 그 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정말 건강하셨습니까? 목소리에 울먹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수야. 아니, 변호사님.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요.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가 잠시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습니다. 상담은 예상보다 간단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펼치며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사모님, 아직 정신 신체 모두 멀쩡하시고 공동명의 동의서도 정확히 읽고 서명하셨죠. 지금이라도 아드님 지분을 되사오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습니다. 통장이 책상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이걸로 가능할까요? 민수는 통장을 펼쳐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2억이면 충분합니다. 형식상 지분 매수로 처리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겨도 문제없어요.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류에 사인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볼펜을 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 써졌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 그때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자신을 지키는 건 매정함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 이건 생존이야. 몇 주 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 문자 뭐야? 내 지분 매매 계약 체결 완료?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내 앞으로 들어간 돈 한 푼도 없잖니. 엄마가 내 이름만 빌렸다가 돌려놓는 거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전세 만기인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구청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최종 통지서, 보상금액 8억 3천만 원, 수령인 한정호, 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섰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통지서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진짜 시작? 보상금을 받은 날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이체해 드릴까요? 저는 메모지를 꺼내 2개의 계좌번호를 건넸습니다. 종이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나는 부동산에서 알려준 바닷가 임대 아파트 계약금 계좌, 또 하나는 한부모 장학재단 후원 계좌. 혼자 애 키우는 엄마들, 저처럼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단 담당자에게 전화로 했던 말입니다. 그때 목이 메었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자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삑삑. 숫자들이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 오후 2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쿵쿵쿵. 저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준호가 거칠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우리 전세 만기인데 갈 데도 없는데 엄마는 바닷가로 이사 간다고? 우리 몫은? 우리 몫은 어디 갔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걸? 너희 몫이라 부를 자격을 갖췄니? 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그때 선영이가 옆에서 한 손을 허리에 얹고 쏘아붙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희도 애 키우는 입장인데 부모가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집은 다 도와주던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들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등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곧게 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건 의무가 아니야. 은혜지. 나는 너희에게 충분히 줬다. 이제 더 이상은 나 자신에게 줄 거다. 뒤에서 준호가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털썩? 바닥에 손을 짚는 소리, 거친 숨소리, 선영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결국 구해낸 곳은 회사 근처 반지하 쪽방 월세였습니다. 나중에 딸한테서 들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사람들 다리만 보인다고,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저는 바닷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 이불 보따리 하나, 그리고 낡은 감나무 화분. 이사 짐센터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예요? 네. 이게 전부예요. 그날 밤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섰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짠 냄새가 났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멀리 어선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서 은빛으로 부서졌습니다. 저는 난간에 손을 올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 속 깊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시간은 잔인할 만큼 성실했습니다. 재개발 이후 상권이 무너지며 준호 회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방 영업소로 밀려났습니다. 선영이는 카페 창업을 위해 빌렸던 대출이 무너지며 카드 연체에 쫓겼습니다. 어느 날 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전화 속 준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선영이가 쓰러졌어. 갑상선암이야. 전이도 조금 있고 수술비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 나를 찾는구나.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담긴 것은 요구가 아니라 애원이었습니다. 엄마가 갈 수 있는 데까지만 도와줄게. 나머지는 너희가 감당해야 돼. 며칠 뒤 저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선영이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나쁜 사람이었죠. 요양원 얘기 다 들으셨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과일을 조용히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사람은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을 안다더라. 내가 정말 변하고 싶다면 병 낫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로 보여줘. 그녀는 처음으로 저보다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여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진짜 사과처럼 들렸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수술과 항암을 버텨냈고 준호는 새벽 배송 알바까지 하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카드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비 중 일부 그리고 아이 학원비 한 달치만 조용히 익명 후원으로 넣어줬습니다. 그 즈음 김민수 변호사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어르신들 재산 문제 상담이 너무 많아요. 직접 강연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이런 제목으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강연까지.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서보니 제 이야기를 기다리는 얼굴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주인공 자리만큼은 남에게 내주지 마세요. 강연이 끝난 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줌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도 덜 당하겠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줬던 제 평생의 설거지와 청소, 허리 통증, 감나무 그늘 및 눈물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걸. 며칠 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반지하에서 전세로 이사 갔어. 작은 집이지만 이번엔 내가 번 돈으로 구했어. 엄마처럼 살고 싶진 않았는데 이제야 엄마처럼 살고 싶어졌어. 저는 바닷가 산책로에 서서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고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고했다. 이제야 진짜 내 아들 같다. 파도 소리가 잦아들고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저는 한정욱입니다. 68살 바닷가 작은 아파트에 사는 한 사람입니다. 숨겨진 영웅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화려한 과거도 엄청난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오래 견뎌온 인내와 서랍 속 비밀 통장, 그리고 30년 전 베푼 작은 친절의 씨앗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 드라마의 주연으로 무대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관객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박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저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바닷바람이 차갑게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등 뒤에 가려졌던 이름 한정욱은 그제야 비로소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정욱 할머니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한정욱 할머니처럼 용기 내어 당당하게 서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